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기석. 올해로 58세인 남성입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302호가 저희의 보금자리였죠. 비좁지만 따뜻했던 그곳이 제가 인생을 꾸리며 만든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늘 버스가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그 집에는 웃음소리와 밥냄새가 끊이지 않았고요. 퇴근길에 들려오는 동네 입구 교회의 저녁 예배 종소리와 함께 저는 늘 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낡은 철제 현관문을 열면 된장찌개에 마늘과 고추가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죠. 언제나 마음이 놓이는 그런 냄새였어요. 부엌에서 아내 정미가 앞치마를 두른 채 찌개간을 보며 집안에 들어선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고 집 안으로 뛰어들듯 들어섰죠. 거실 한켠에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 준호가 숙제를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며 골치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죠. 그러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 아들은 언제나 웃으며 쪼르르 달려와 제 허리에 팔을 두르며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또 멋지게 일했어요? 아들의 그 순수한 눈빛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엔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손을 닦고 밖에서 입던 옷을 벗어놓으면 온 식구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식사가 저를 맞이했죠. 식탁 위에는 아내가 꼼꼼하게 장을 본 소박 한 재료로 만든 반찬들이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철 따라 장에 많이 나오는 나물, 생선, 어떤 날엔 고기도 오르곤 했어요. 어떤 찬이던 간에 항상 맛있는 한 상이었고 그 상 앞에 앉은 아내의 웃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게 저에겐 하루의 보상이자 축복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들 준호는 제 옆으로 찰싹부터 앉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바라보는 눈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움직이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한 달을 꼬박 일하고도 크지 않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의 자부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된 회사 생활을 버티며 우리만의 낙원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녀석은 그렇게 평온한 날들을 오래 허락하지 않더군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제 겨우 살만하다고 느낀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들 준호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견디고 있었죠. 그날따라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붕어빵 2봉지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에 손끝에 시려도 미소가 새어나오더군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전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고 부엌에 불은 꺼져 있었고요. 그즈음부터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행복을 제 손으로 잃었거든요. 처음의 시작은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 통보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10수년을 몸담았던 회사였죠. 매일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휴일에도 현장 점검 때문에 집에 거의 붙어있지 못하면서도 성실히 다니던 회사였고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면 그런 것쯤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인사팀장의 표정 하나로 모든 걸 알아챌 수 있더군요.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로 제 10수년 회사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저는 월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주저앉을 새도 없이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의 생활을 이어가려면 꾸준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퇴직 후 저는 일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제가 가진 기술이라곤 공사 현장 관리뿐이라 그 일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하청업체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전 직장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몇 번의 위험 상황을 겪고 나니 아침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이 두려울 정도였죠. 인부들은 제 통제를 따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 탓에 현장의 모든 일에서 인부들과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인부가 있었는데 저는 일정에 쫓겨 그냥 넘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다가 인부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손을 놓고 시간을 끌면 저도 질책을 피할 수 없었기에 눈을 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인부가 발판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인부 위로 자재가 쏟아져 일어난 사고였죠. 머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며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놀라고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덮어두려 했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제 부주의와 판단 미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2주 넘도록 중환자실에 있던 사고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일로 저는 형사조사와 합의 문제로 끊임없이 불려다녀야 했고요. 이곳저곳을 오가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회사에선 저에게 책임을 미루려 했고 사고자 가족들은 보상을 원했지만 저는 그 보상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사망자가 낳은 사고였기에 그 책임은 무거웠고 저 역시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처음 아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사고를 냈다는 걸 믿지 못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묻더니 나중엔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집안의 가장일 거 아냐. 그 한마디가 어려웠어? 당신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해? 그런 아내의 말을 받아주기엔 그때의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빽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나도 힘들어. 헬멧 쓰라고 하루 이틀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자재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저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던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저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어두워지더니 밤마다 울며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사람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벌 받을 거예요. 그런 아내를 저는 짜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내를 만난 이후로 그토록 아내가 미운 적이 없었죠. 아들도 점점 엄마를 따라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를 반기러 나오지도 않았고 저를 바라보며 웃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가족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깥일이 너무 괴로워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잠시 힘든 일이 닥쳐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 아내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음식은커녕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죠. 구급차를 실려간 병원에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 즉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으로 나타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알던 정미가 아니었습니다. 늘 정갈하게 빗어올리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체엔 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겁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가슴 속을 주먹으로 후벼 파는 듯 하더군요. 저의 잘못이라고 다그치는 소리처럼 들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 손을 잡은 채 말라버린 손끝의 온기만 느낄 뿐이었어요. 며칠 뒤 태어난 아내는 이번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이번 전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퇴원 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돌며 같은 자리를 걷고 또 걸으며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해가 지면 창문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멍하니 창밖 하늘을 움직이지도 않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식탁 위엔 먹다 남은 즉석밥 그릇이 그대로 식어갔고 더 이상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돌지 않는 주방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은 뭘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을 붙여보려 해도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과 아내가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근거 없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지나친 자만이었을 겁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저에겐 그 정도의 힘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제가 잠에서 깨보니 아내가 거실 불을 켜둔 채 신문을 보고 있더군요. 무슨 기사를 보고 있나 다가가 보니 사고 기사들을 오려 붙여놓은 신문 조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를 보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 중엔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 보이는 가장 위쪽에 말이죠. 아내는 떨리는 손끝으로 기사의 문장을 짚으며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이거 당신 회사 사고 얘기 맞죠? 그 사람 아직도 내 꿈에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아내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병은 단순한 우울이나 불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진 깊은 병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그런 저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하려다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거나 갑자기 저에게
준호는 학교 잘 다녀왔어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때였어요. 아내는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과 현재의 현실이 뒤섞여 마치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 보였죠. 텅 빈 부엌엔 냄비 하나조차 없었고 그저 찬 공기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주방을 바라본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눈물만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는 제 곁에 누워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우리 그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예전처럼 된장찌개 냄새나는 그 집으로, 착했던 그 집으로요. 그 말이 절 완전히 무너뜨리더군요. 아내를 데리고 부지런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료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에게, 친척에게, 카드회사까지 손을 벌려야 했고요. 하지만 오래도록 버틸 순 없더군요. 매일같이 독촉 전화에 눈을 떠야 했고 괴로워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더 슬픈 얼굴을 하더군요. 그런 아내가 더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었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겨울 새벽 그녀는 제 곁을 떠났거든요.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약봉투에 적힌 메모만 남기고요. 미안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죠. 병세가 악화된 뒤로 말수가 줄었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지만 그 시기쯤에는 늘 그렇듯 미소로 괜찮다는 말을 대신하곤 했거든요. 밤이면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가늘게 들렸고 그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환히 웃던 모습, 그리고 세 식구가 함께 떠났던 마지막 가족여행 사진까지 모두 보았죠. 이때가 참 좋았지. 어쩌면 그 말 뒤로 아내의 눈빛엔 이미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후로 가끔 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으니까요. 그날 새벽,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제가 잠이 든 사이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겨진 약봉투 위엔 짧지만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그 한 문장만이 있었고요. 미안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단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들 준호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는 묵묵히 서 있다가 영정 앞에서 단 한마디만 내뱉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죽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망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아들의 말이 제 가슴에 쇠모처럼 깊게 박혔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말이 되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집을 팔아 미뤄두었던 빚의 일부를 갚고 사고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보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고 떠돌기 시작했죠. 가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지만 저는 그 변화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벌을 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이 벌을 받는 중이었고 참이었으며 또다시 떠도는 하루일 뿐이었어요. 아내 장례 이후 집을 나간 아들과는 인연이 완전히 끊겼고요. 아무도 없이 떠도는 일만이 저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낡은 침낭 하나를 덮고 하루하루 숨만 겨우 쉬는 인생처럼 살면서요. 가끔 지나는 사람들 중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이들이 주머니 속 잔돈을 주거나 무료급식을 해주시는 분들 덕에 근근히 먹고 살 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생활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에 적당했기에 저는 그렇게 부유하는 미생물처럼 살았죠.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엔 몇 번이나 어딘가 일을 가서 돈을 벌어 혼자라도 방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바깥의 생활이 너무 괴로운 계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일 뿐 저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에게 걸맞은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벌을 받는 저에게는 숨 쉬는 것도 사치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몸을 녹이려고 여가 편의점 앞에서 종이컵 라면을 들고 있던 참이었죠. 콧물이 흘러나오다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웠지만 그나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때 허겁지겁 뛰어오는 한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도 저지만 그 청년의 모습도 말이 아니더군요. 셔츠목은 구겨져 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상태로 온몸을 덜덜 떨며 서 있기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고개를 숙여 저와 눈을 맞추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저 죄송한데 혹시 시간 좀 아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 것도 오랜만이었고 누군가와 눈을 맞춘 것도 오랜만이라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저를 원망하며 떠난 아들 준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들 준호와 청년의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눈빛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단지 닮기만 했는데도 저는 마치 아들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시계탑을 바라보며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8시 반쯤 된 것 같아. 저기 시계탑이 있잖아. 제 대답에 청년은 머리를 감싸지며 괴로워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면접인데 이러다 늦겠어요. 버스 안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교통비도 없고 연락도 못 드리고. 그 말을 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청년의 처지가 오래전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아들도 어디선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을 뒤졌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한 어떤 행인이 건네준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잡히더군요. 저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저는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써. 택시 타면 안 늦을 거야. 면접 잘 보고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오늘만큼은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 날이야. 어서 가. 청년은 제가 건넨 10,000원을 손에 꼭 쥐곤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더군요. 청년의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10,000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저 아직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열흘쯤 지났을까요? 서울역 앞 노숙자 급식소 줄에 서 있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말쑥한 검은 코트를 입은 청년이더군요. 아저씨, 기억하세요? 저 그때 면접 본 사람이에요.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저 취업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소 짓는 얼굴을 보자 그날의 청년이 떠올랐죠. 청년은 보다 더 환하게 웃더니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면접 붙었어요. 광고회사요. 청년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기특해서 저도 그 청년을 웃으며 바라보았죠. 청년은 그런 저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주신 10,000원으로 면접장에 갔고 정말 잘 풀렸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청년의 말에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미소가 제 얼굴에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제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담아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럼 됐지. 난 청년이 잘 되면 됐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하고 싶은 일 많이 해요. 잘 가요. 하지만 청년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청년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꺼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저씨,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쉽게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의 표정엔 어딘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다정한 모습이 보여서 믿고 싶었고요. 아저씨, 제가 진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 나 같은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청년은 챙겨온 카메라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도 세상과 연결된다는 주제로요. 아저씨 모습을 광고로 담고 싶어요. 저희 주제와도 너무 잘 맞고요. 그 광고 모델로 아저씨가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 같은 사람이 카메라에 담긴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모델이야. 그런 걸 누가 봐. 다들 불쾌하게 생각할 거야. 그게 제 첫 반응이었죠. 거리를 떠돌며 사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손은 거칠고 옷은 먼지투성인데다가 꼴도 말이 아닌 노숙자인 제가 그런 광고에 나온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화려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는 이런 곳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면 사회로 돌아오시기도 좋고요. 아저씨뿐이 아니라 아저씨처럼 지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선뜻 수락하기는 어렵더군요.
제 꼴이 너무 우습고 초라해서 어딘가 내보이는 것도 두려웠죠. 아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카메라 앞에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재차 거절하자 청년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말만 남기고 돌아갔어요. 청년이 돌아서고 난 뒤 저는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홀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청년은 다시 찾아와 뜨거운 국밥을 사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그날 받은 10,000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번엔 제가 아저씨 인생을 바꿔드릴 차례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아저씨가 이 프로젝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군요. 누군가 제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들은 희망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계시면 돼요. 다른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담고 싶은 진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기에 믿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모델이란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촬영은 서울역 근처 낡은 육교 아래에서 진행됐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저를 향해 하나둘 세워졌죠.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거리에서 신문을 접어 무릎에 올린 노숙인이었어요. 사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제 일상이었기에 어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거리에 나온 이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문을 깔고 덮으며 같은 육교 아래에서 하루를 버티는 저의 모습 그대로였죠. 아저씨가 아니면 이 장면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청년의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여러 사람이 저를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늘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피하던 시선들 대신 조명 아래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작은 소망이 생기더군요. 렌즈를 통해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엔 불쌍함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비록 저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신문 한 장 쳐보며 하늘 한번 봐주세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아주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자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스며들어 눈이 부셔 인상을 쓰면서도 좋았습니다. 제가 물체처럼 놓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죠. 촬영이 끝나자 청년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멋졌어요. 이 광고 꼭 많은 사람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랑 계약하시면서 만든 통장 잘 가지고 계시죠? 이미 계약금은 입금됐고요. 출연료는 며칠 뒤에 입금될 거예요. 아저씨 지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육교 위쪽으로 올라가 하늘을 봤어요. 거뭇한 하늘에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 입김을 내뿜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안해. 진작 정신 차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후회해봤자 제 곁엔 아무도 없더군요.
아내도 아들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란 생각만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남 탓부터 하던 어리석은 저의 죄 때문에 아파했던 가족에게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청년의 말대로 입금된 계약금을 쥐고 가까운 여인숙으로 향했죠. 낡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면서도 오늘만큼은 감사한 마음이 먼저였어요. 대충이라도 씻고 따뜻한 방에서 몸을 뉘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으니까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겠지 하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공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 삶은 순식간에 뒤집혔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SNS에서 몇몇 사람들이 공유한 정도였다더군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그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저를 동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설 자리를 잃은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진짜 노숙자의 표정이 사람 마음을 울린다. 거리의 사람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매일 지나던 길에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있었다. 그 관심에 힘입어 광고 문구들과 함께 제가 찍힌 사진이 전국에 퍼졌다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커피숍에서 신문을 넘기는 손길,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사람들의 화면 속에서 제 얼굴이 스치듯 나타난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청년의 말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거리에서 찢어진 옷차림과 굳은 얼굴로 살아가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휴대폰 화면 속 댓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괜찮다, 힘내라, 당신도 연결되어 있다 등 사람들의 격려가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제 가슴을 덮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더군요. 그저 세상에서 잊힌 줄만 알았던 제가 누군가의 공감과 관심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요. 광고 속 작은 순간 제 눈빛 하나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거리의 사람도 결코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값진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고를 지켜본 어느 대기업 사회공헌팀에서 연락이 와 제가 일약 중년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회사에서는 광고를 3편 기획 중이라며 출연료와 재활지원금도 제안했고 제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마련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화제가 된 만큼 사보에 제 이야기를 싣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된 질문은 제가 노숙인으로 지내게 된 계기와 그 사연이었죠. 저는 인터뷰 내내 덤덤히 먼저 떠난 아내의 이야기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규칙을 따르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컸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노숙인으로 지내며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시던 기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가족분들이 곁에서 힘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석 씨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벌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요. 기자님의 그 말에 저는 덤덤한 척 참으려 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죠. 물론 아내를 토닥여주지 못하고 제 고통만 생각하던 못난 남편이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은 지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기자님은 말없이 냅킨을 건네시더군요. 누군가의 앞에서 그렇게 온 게 얼마만인가 싶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그 냅킨을 얼른 받아 눈물을 닦으며 기자님께 말했습니다. 그땐 저도 가족들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고 달라진 제 모습에 가족들도 힘들었겠죠. 게다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가 났으니까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것도 충격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은 일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까지 나니 너무 큰 충격이 온 거죠. 어쨌거나 저를 다잡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웠어야 했어요. 안전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안일했던 잘못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활이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잘못이죠. 그런데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왔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니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 말에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계획된 광고 3편을 모두 찍고 모델료를 받으면 작은 가게라도 열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고 회의 때문에 들른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벌떡 일어서고 말았어요.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고요. 제 아들 준호가 문 앞에 굳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서로를 알아본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아빠, TV에서 봤어요. 그 광고요. 2번째 광고 찍은 회사 사보 인터뷰도 봤어요. 처음엔 아빠가 그렇게 지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진짜였어요. 오래도록 견뎌온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기쁘더군요. 세월의 무게만큼 아들 존우의 눈빛엔 여전히 차가움과 서운함이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아들은 한참을 제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온 아들 준호는 조용히 팔을 벌리더군요. 순간 지난 수년간의 상처와 원망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젠 저보다 키가 커버린 아들을 안으며 부들거리는 팔을 겨우 진정했죠. 아빠 미안해요. 아들 준우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였죠. 그때 엄마 일 때문에 제가 너무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제 알겠어요. 아빠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는 걸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참아왔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세상의 모든 말보다 강력한 그 눈물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길고 먼 이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함께 숨 쉴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죠.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아들도 아내의 장례식 이후로 많은 일을 겪었더군요. 고시원에서 지내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군대에 있을 때는 갈 곳이 없어 휴가를 나오지 않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정고시 합격하고 비록 사이버 대학이긴 하지만 대학 공부를 마쳤다는 말에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군을 제대한 뒤 졸업장을 받고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도 했다며 웃는 모습은 어린아이 같았죠. 20대의 과장직함 단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다들 잘해주세요. 특히 사장님은 자기 아들이랑 나이가 같은데 제가 더 성실하다면서 저더러 사장님 아들 일 가르치라고 하시며 저를 잘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는 말이라 그런지 너무 좋아서 계속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더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며 계속 들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지냈던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아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듯 어릴 때처럼 제 팔에 기대더군요. 아들의 온기를 오랜만에 느끼고 나니 저는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더군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저는 거리의 사람들을 위한 사진전을 준비 중입니다. 저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부터 노숙인들,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전시하려고요. 회사에서 도와주신다고 했던 재활 프로그램에 포토그래퍼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카메라를 다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델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사진도 찍고 있죠. 저의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준 청년 이도윤이 제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서 저를 지원하러 나와 협력관계로 함께 일하는 관계로요. 저는 모델 겸 작가로, 도윤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함께 여러 장소를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도윤이는 함께 촬영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도윤이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아저씨, 아니, 이젠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때 주신 10,000원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일도 못했을 거예요. 면접 못 보고 돌아갔으면 제가 어떻게 취업을 했겠어요. 선생님의 전 재산을 투자하셔서 제 인생의 시작을 주신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10,000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재시작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게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청년을 도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아들도 다시 만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아들과 왕래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함께 살게 되었죠. 비록 아내의 빈자리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전은 저에게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는 사진전이니까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이 홀로 해냈듯 이제는 아버지인 제가 보여줘야 할 차례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아내도 조금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카메라 뒤에서 보냅니다. 물론 여전히 모델 일을 하며 찍히는 일도 하죠.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사람의 얼굴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얼굴은 지쳐 있고 어떤 눈빛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표정들을 담다 보면 문득 제 지난날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린 사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제 어둠 속을 비춰줬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도 다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새로 찍어야 할 사람들, 새로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삶과 제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아들은 요즘 제 사진을 보고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마치 오래전 잃었던 시간을 조금씩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도윤이와는 여전히 함께 다니며 사람들을 찍으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담는 건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그저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를 찍자고요. 이제는 아니까요. 인생이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듭니다. 한때 나 자신조차 믿지 못했던 이 손으로 누군가의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제 두 번째 인생을 담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까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길 바라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이겨냈으니 더 훌륭한 여러분은 더 잘 이겨내실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저의 희망찬 내일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